지금부터 세 분의 경계를 넘는 연구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세 분 발표를 시작할 텐데, 인문대학 역사학부 김삼혁 교수님, 사회대 심리학과 이수영 교수님 옆에 계시고, 자연대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님 세 분께서 각각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발표자분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이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손을 들면 김삼혁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김삼혁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역사학부 김상엽입니다. 시간 지키라는 말을 굉장히 우려에 찬 눈빛으로 학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였고요. 저는 사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나 좀 아직도 얼떨떨하고 굉장히 뭔가 뜻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자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니까 평소 우리 학교의 운영 그리고 한국 학계에 지금 뭐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이 부족한가라는 거를 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고민이 부족했던 거를 뭐 부랴부랴 뭐 제가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새로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일종의 소시민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연구 교육 쫓아가기에 급급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학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뭐 어떤 고민들을 평소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름 진솔하게 들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저는 삼겠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그래도 약간 좀 유익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 그나마 이제 좀 익숙한 미국 대학들의 이야기를 주로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하고 뭐 아주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알 수도 있긴 한데, 워낙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한국에서 뭐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많은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뭐 이니셔티브나 무슨 뭐 학교 발전 관련된 이런 데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때 미국 대학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마 주의 깊게 뉴스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뭐 굉장히 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 정권에서 컬럼비아대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을 아주 유례 없이 탄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억압의 내용은 뭐 저도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가령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화두로 불거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돼서 뭐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이제 반유태주의로 몰아가면서 입막음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가령 학교에 이제 그 일종의 뭐 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교무처장 이런 자리, 행정직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앉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학과나 이제 그 학술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외부 인사, 뭐 경영적인 마인드 또는 이제 그 administration 이제 이런 행정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앉혀서 그런 사람이 학과 운영이나 단대 운영에 대해서 뭐 아주 거의 뭐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 뭐 학생 선발, 그리고 심지어 강의실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랑 연구 활동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또뭐 캠퍼스 전반적인 학생들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근래에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컬럼비아대 같은 데서 학교 경찰이, 캠퍼스 경찰이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존재였나 싶었는데, 알고 뭐 정말 이제는 그런 경찰들이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뭐 특히 진보 진영에서 통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보 보수 막론하고 학문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문제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지금의 정권, 미국의 정권이 문제인데, 또 많은 사람들은 콜롬비아대 같은 학교들이 이렇게 굴복을 왜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굉장히 그런 압박을 받으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굴복하게 된 이유에는 훨씬 더 깊고 장기적인 원인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먼저 단서를 하나 달자면, 제가 역사학자로서 약간 이제 제 양심에 약간 찔려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로 18, 19세기 미국사, 영재국사 공부한 사람이고, 지금 말씀드릴 20세기부터의 미국 대학들의 그 역사는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약간은 피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지만 그래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래서 크게 대학이 국가 권력, 그리고 자본, 그리고 사회, 그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변화온 모습이 미국에서 굉장히 사실 거기서 부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최근에 아주 뭐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권력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그전에도 사실 미국 대학들의 발전이 국가 권력하고 긴밀히 관계가 있었지만 2차 대전 그리고 이제 냉전 초기가 결정적인 그 변화의 시기였고, 그 시기에 이른바 군산복합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그래서 안보 국가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지식 생산을 대학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요구가 되고, 또 그 대가로 대학들의 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세계 최고 대학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가, 그리고 국가 권력과 긴밀히 이제 결탁된 대자본하고 대학들이 이제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고, 또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그때부터 이제 심화가 됐었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 비판도 물론 일어났어요. 50년대, 60년대에도 나왔지만 특히 60년대 후반부터 뭐 신좌파, 뭐 반문화주의, 민권운동, 이런 이제 여러 그 학생들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가령 버클리 같은 데에서 학생들 자유 학생 운동 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죠. 버클리대에서 이제 가령 그런 게 일어났던 게 우연이 아닙니다. UC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는 게 이제 바로 사실 군산 복합제와의 결탁을 통해서 냉전기에 그렇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게 대학의 본연의 모습이냐, 이렇게 해서 과연 순수 학문을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비판적인 역할, 이거를 이제 되살려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런 요구가 어느 정도 또 수용이 된 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대학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겪어본 대학들 중에는 미국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인류 대학이 아닌 그런 곳들도 특히 제가 몸담은 역사학과 이런 쪽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이제 아주 진보적이고 깨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학문적인 순수성에 그게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영속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게 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획득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건 항상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상황을 이제 가중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특히 1970년대 말서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인 금융화, 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학가에 대한 침투.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가령 신자유주의의 초기의 사상가들도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을 변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폰 미세스나 하예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본인들 자신이 사실 지식인으로서 미국의 지식계에서 굉장히 이방인, 이단적인 존재로 그 당시에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학생운동이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70년대 정도부터는 미국의 대학가, 특히 이제 인문대나 이런 쪽은 아주 사회대 이런 쪽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논객들은 자기들은 정말 이제 완전히 이단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의 문제고 대학의 문제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냐? 지나치게 공공성을 얘기를 하면서 공공성을 빌미로 해서 사회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사람들이 학계 그리고 교육계를 장악을 하고 있다, 기관을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권력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 해법은 시장 논리로 대학을 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에서는 뭐 시장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죠. 거칠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시장 논리로 대학을 열어놓는다는 게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실제로 어떤 생산성, 뭐 혁신 이런 논의와 함께 기업들에서도 또 좋아하고 또 굉장히 펀딩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또 기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80년대 정도부터 신자유주의자들이 기획한 그런 대학의 모습이 많이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순수학문은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논객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로 이제 사실 어떤 생산성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은 이른바 응용학문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응용학문, 순수학문 구분도 굉장히 자의적인 거긴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가시적인 성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 생산을 하는 응용학문 쪽에 그쪽이 이제 굉장히 기업이나 자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일부 이제 순수학문 이런 쪽에서 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제 최대한 뭐 마음껏 발산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막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미국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에 열려 있고 개방적이고 진정 학문적인 자유를 담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내세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종의 투트랙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응용 학문 쪽이 갈수록 국가 권력 및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 상황이 순수 학문에서는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던 거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불거진 새로운 변화는 사회와의 대학의 관계에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파 포퓰리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지금의 미국의 우파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등장 이전부터 미국의 대학들이 가장 공공의 적이다. 특히 뭐 미국사 저처럼 역사 교육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다. 이들이 모든 근원적인 것을 다 해체하려고 하고 전통적인 우수한 가치들을 다 공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의 근간이 다 무너지고 분열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되살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민중들 중에서는 이전부터 벌써 이런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가장 문제고 그들한테 이런 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학이 공공의 적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런 정적으로 굉장히 그걸 잘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크게 보자면은 뭐 거칠게 말하자면은 국가 권력과 자본, 사회 이 모두가 한편에 서서 특정한 사회적 요구, 기대를 형성을 하면서 대학을 압박할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제 미국이 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뭐 시사한 바가 무엇일까?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아주 거시적인 그 흐름들에서는 학교의 운영들이나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성장과 성과를 강조해야 되는, 갈수록 이제 또 우리도 경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나 또는 국가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거 다 좋지만은 뭐 제가 어떤 거창한 처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데에서 이제 고민만 하긴 하는데, 제 작은 바람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큰 성장 뭐 모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자리를 남겨둬야 순수 학문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대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들, 뭐 그런 거슬리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가령 김현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뭐 크리티컬 뭐 레이스 티어리나 퀴어 스터디스나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할수록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순수 학문이 그래서 발전을 할수록 사회와의 거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학자들이 좀 더 현명하게, 그러니까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가 뭐 가르친다라는 이런 태도보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진정 자유롭게 사고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들춰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도 사회의 기대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동시에 사회적 기대를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에 맞게 형성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자는 심리학과 이수영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심리학과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여러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진들이나 그런 최근에 그런 사진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말로만 듣던 우리의 그 물리과 대학 시절부터 이제 동숭동에 있었던, 그리고 75년도에 이제 관악 캠퍼스 전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찍은 그런 여러 가지 전경들까지 정말 외관상으로 우리 서울대가 굉장히 많은 그 외관상으로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에 걸맞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들과 그다음에 사회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술, 그런 혁신의 축들이 이제 나오고 굉장히 그런 급속한 그런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여서 이제 4차 산업의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제 5차 산업의 그런 혁명의 시대의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지금이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 공학, 그다음에 양자 기술, 5G 통신, 그다음에 블록체인까지 이렇게 이런 기술들의 혁신들이 이제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서로 연관이 되면서 시너지를 이루면서 그 중심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당연히 이제 중심적인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서로 시너지스틱하게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체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 서울대가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것인가,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한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 AI 기술에 대한 그 발전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 선도하는 리더십 역할을 우리가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이제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류의 미래를 이제 위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한 가지로 이제 저는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AI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10년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AI가 우리의 컨트롤을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을 할 수 없고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측면은 다음 4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하는 미래상, 그다음에 효율성, 그리고 개인차,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이러한 그 네 가지 측면에 훨씬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제안을 내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과 이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서울대학교의 인문대학,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자연대학이 이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어떤 중심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철학가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이 훨씬 더 이제 깊이 있는 많은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이제 뭐 본질 자체가 없다라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훨씬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인식, self awareness,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화,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 없이도 어떤 것들을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사회적 공감,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그 physical AI 또는 로봇이 이러한 그 인간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런 존재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하나의 측면을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미래상, 우리의 AI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원하는 미래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과연 AI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AI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당연히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미래생을 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AI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AI 동료 또는 친구 또는 비서나 하인 뭐 이런 것들을 원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도화된 이런 발전된 사회에서 또 많은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사회적 공감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리고 AI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에 대한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연구들 또는 우리의 사회적 브레인, 소셜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적 공감에 대한 그런 뉴로사이언스적인 그런 연구, 기초적인 연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AI와 그다음에 이제 사람 간의 관계, 기존의 AI 폐쇄 개념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정서적인 또는 사회적인 공감까지 이뤄내는 그런 동반자 개념으로서의 AI에 대한 연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이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과연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의 발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같은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 또는 심리학적인 질문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측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AI를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얼굴들을 볼 때 그냥 혹시 오늘 점심을 이제 막 행사가 많으셔가지고 잘 못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점심을 설령 잘 못 드셨어도 1초만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성별, 인종, 그다음에 감정까지 한 번에 많은 것을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초고효율적인 그런 인지 능력에 비해서 같은 이제 한 번의 얼굴 인식에 대해서 AI의 경우는 인간의 수백에서 수천 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AI의 효율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GPU 경쟁이라든지 또는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에너지 문제와도 이제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효율성 측면을 인간의 이제 추상화와 좀 더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인간의 추상화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넘어서 의미나 가치 같은 그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그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물체를 인식을 하든 촉각적으로 인식을 하든 언제나 이렇게 이런 그 구체적인 감각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미적인 정보만 추출해서 이제 보존하는 이런 상두엽 피질, superior parietal cortex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러한 초감각적인 형태의 정보 표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이런 앱스트랙션의 주요한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물체와 이런 물체를 동일한 같은 종류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게 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으로 인코딩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정보가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재편성이 되고 일반화되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혁명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이제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899년에 경인선 철도 개통으로 이런 증기기관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기차를 처음 본 세상에 없던 이런 물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는 쇳덩이가 달리며 불을 토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활용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들고 온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적 수준에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정보만 추출을 하거나 또는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것을 개념화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일반화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false memory, 거짓 기억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이제 뇌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인간다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트레이닝을 우리가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으로 생각할 측면은 개인차입니다. AI는 빅데이터를 위주로 이제 트레이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우리가 빅데이터에 의한 그런 트레이닝은 이제 공통적 패턴을 포착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수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희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개인차는 이제 극복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미국 휴먼 커넥턴 프로젝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의 뇌에서 기능적인 연결 패턴이 마치 핑거프린트, 지문과 같이 각각의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이러한 뇌신경뿐만 아니라 이제 유전 또는 이제 발달 상태나 노화의 정도, 그다음에 건강 상태, 또 지식과 경험, 양육, 교육, 문화, 환경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이제 동일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개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뭐 AI 모델들은 개인 맞춤형 모델이나 계층적 모델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 지금 AI 그런 트레이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난관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의 측면은 우리가 AI의 방향성 그리고 설계,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넣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의 결과가 이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낮의 계곡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도시의 야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왼쪽 아무래도 네 자연을 좀 더 좋아하시는데 네 아마 사람마다 이제 그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편향이 없는 바이어스가 없는 데이터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런 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풋으로 어떤 것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제네틱이나 뭐 호르몬, 브레인의 액티비티 등과 같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 데이터들,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편향이 없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약점으로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등을 또 우리가 서울대가 앞장서서 그 체계를 구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 사회대뿐만 아니라 인문대, 자연대, 우리 이런 기초 학문을 하는 이런 그 세 개의 대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디렉션, 근본적인 해결과 이제 디렉션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관련 있는 학문인 것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어본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여기 이 각각의 측면에서 같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다이나믹한 그리고 활발한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서울대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AI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세션 마지막 발표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자연대 생명과학부 김재범입니다. 벌써 제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네요. 제 발표 제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들 Why and How인데, 아까 이동환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달 전에 저 발표를 해달라고 전화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 전화를 왜 받았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불현듯 제가 발표 제목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라성 같은 여러 교수님들, 특히 뭐 다양한 분야의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고 또 학교를 대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 발표가 매우 부족할 거를 잘 알지만, 그냥 그 단순한 좀 일반 자연대 학장님이 시키면 일하는 머슴 교수의 생각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의 역할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소명이 있고요. 또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연구의 소명, 그리고 사회에 책무를 다하는 봉사의 소명, 이 세 가지는 워낙 다 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청을 받은 부분이 바로 연구, 이제 리서치이기 때문에요. 연구 그러면 흔히들 일반인의 경우는 먼저 과학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영어 표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자연과학대 로고 아까도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사이언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의 라틴어 어원을 좀 찾아보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스키레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인 스키엔디아, 무엇을 안다, 지식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어찌 보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몇몇 발표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나누는 것들이 우리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연, 또 우리와 같은 동물, 식물, 미생물들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오르세 미술관을 가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연의 여신이라고 새겨진 제목이 붙여진, 우리나라 말로 붙여진 조각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연과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런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참모습을 보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몇 차례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던 이 노벨상,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을 기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죠. 그 앞면은 공통적으로 분야에 관계없이 알프레드 노벨이 새겨져 있고요. 그 뒷면을 보면 물리하고 화학상의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자연의 여신, 그 여신이 쓰고 있는 베일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자연과학에서 추구하는 어떤 우리들의 이해를, 그걸 통해서 인류에 공헌한 것을 기리는 사람에게 주는 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도대체 사이언스 여러 가지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체계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 자연과학자들은 그래서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여러 현상들을 각자의 방법론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아까 김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침대도 과학이다, 나름 검증이 가능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과학, 물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초 학문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과학자들에게 그거 연구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재미있으니까, 나의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 그걸 전문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적 호기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소위 why and how가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저희와 같은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먹거리 창출을 한다든지 이로움을 준다든지 또 경제적 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 일에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요즘으로 따지면 교과서 두께가 두꺼워지는, 내지는 지식의 풍요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조금 비현실적인, 그러나 궁극엔 언젠가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생명과학으로 조금 내려오면 제가 이제 이 다른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사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임의로 이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편향이 들어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생명체를 보면 생존하는 동안에, 소위 살아있는 동안에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모든 생명체는 유한한 기간을 삽니다. 영원 불멸이 없다는 거죠. 탄생이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변해가면서 자손, 소위 번식을 하게 되죠. 이것은 동물, 식물, 미생물 말할 것도 없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과정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푸는 게
생명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비단 생명과학자에게만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그림이죠. 폴 고갱이 그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뭐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보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탄생, 살아가는 과정에 자기의 욕망, 성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여인들, 그 안에 담긴 타이케의 삶을 이제 폴 고갱은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생명과학이나 자연과학자들도 비슷한 그러나 다른 대상으로 연구하는 내용의 중요한 어떤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공통적인 부분들, 그걸 저희들이 이제 보통 유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각기 담당하는 일들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른 모습들, 이게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이해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두꺼운 일반 생물학 책을 저희들이 이제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힘주어 강의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 보통은 교수님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힘주어 강의하십니다. 제일 중요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의 폭이 넓으니까. 근데 제 경우는 저랑 전공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소위 진화와 유전이 어찌 보면 생명체를 바르게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아닐까, 감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유전은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그게 바로 유사성을 견지하는 힘이고요. 소위 다양성에 해당하는 것,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지구상에 새로운 종이 태어났고 또 일부 종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환경과 호흡하는 것, 이 원리가 생명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이 궁극에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생물학자를 꼽으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윈, 그리고 맨델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 이외에도 묵묵히 자기 연구에 몰두하시는 많은 생명과학자들도 세상을 바꾸는데 크고 작고 막일 수 없이 기여를 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1831년부터 35년까지 한 5, 6년 비그로를 타고서 다니면서 모은 그 모험기, 그다음 체집물들을 가지고 거의 20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윈이 가지고 있던 노트에 있는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구상의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해할지. 그래서 어찌 보면 나무라고 그러죠. 생명의 그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최초에 아마도 시작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다양하게 펼쳐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비그로를 타고 온 이후 한 20여 년 후에 걸쳐서 작성한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 이것은 비단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처럼,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만 알고 있는 바처럼 사회, 경제, 심리, 인문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오늘 50주년 행사, 인문사회자연대 인사자의 그 연구의 부분에서 자연과학을 얘기하라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거는 분명히 또다시 저의 어떤 사적 의견이니까 충분히 비판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같이 공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로 아마 저희 대학이 이제 개교 79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께서도 개교사를 보내주셨는데 거기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 이후에 지난 한 50여 년 이상은 흔히 표현하는 따라가기형 연구, 추적형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공감하는 바, 당연히 언젠가는 우리도 이끌어가는 연구, 선도형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학문 분야 가릴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보시는 축처럼 따라가는 연구,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그 속도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면?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목표를 알면. 그런데 이끌어가는 연구는 뭐 저 개인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축을 세워야 될 때도 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호응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좌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를 융성하게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으나 그 평가의 시간은 사뭇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소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식의 원천이 되는 근본적인 질문들, 그것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여태까지 따라오는 과정에서는 고울이 있었습니다. 좌표가 있었습니다. 나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끌고 나가는 연구, 새로운 연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축 또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디렉션,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질문의 중요성을 답해주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내 연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인데 궁극은 한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을 필두로 물음표를 마침표로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질문으로 소위 말하는 꼬꾸물, 끊임없는 질문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난제, 기존의 틀을 바꿔보는 것, 어찌 보면 2단화가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내가 도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질문의 형태, 이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지적 풍요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궁극엔 미래의 작은 희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앞서 제가 만들었던 슬라이드 그 질문 Y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제한대 평교수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긴 호흡의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아까도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는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비가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고, 또한 그 지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감당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나 과연 긴 호흡의 도전적인 연구를 우리 대학이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진작할 것인가, 한 번은 고심해 봐야 될 시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는 소위 연구를 지원하는 쪽과 연구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는 사람 사이의 굉장히 중요한 신뢰가 필요로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퍼포먼스할 수 있는 성실한 이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환경 안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연구의 방향, 지원 정책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있어서 과감한 개방 그리고 융합을 주도적으로 대학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저 또한 연구과제 쓰면 뭐 혁신적인 프로젝트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집어넣습니다.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것, 온고의 지신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레이어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틀에 준비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학 또는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분명히 선구자적인 어떤 해안도 필요하고 많은 지혜의 공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인문대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런 거 하면 김현진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피천득 선생님이 해석해 놓은 거 마지막 문단만 읽겠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맙습니다.